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개인 파산 사건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 뭉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법원 문서부터 시작해서 소득증명서,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초본까지 정말 다양하죠?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딱딱한 서류들인데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가족의 삶이 뭐랄까 그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공식 문서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한 가족이 겪어온 경제적인 여정이라든지 또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채무자인 부모님 세대와 두 아들 가족 간의 관계, 또 주거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를 교차해서 보면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저희가 오늘 다루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채무자 부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서류상 주소지를 보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셨어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뭐 부천에 있는 지인분 아파트였다가 또 강화에 있는 그 차남 아내분의 어무림댁 주택이었다가 그쵸?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 진술에 따르면 2010년부터 쭉 큰아들 네 집,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류상의 주소랑 실제 거주지가 다른 거네요. 10년 넘게요? 네, 그렇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음, 여기서 이제 채무자의 설명이 중요해지는데요. 왜 주소를 옮겨 다녔냐고 물었더니 2010년부터 채권자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사를 자주 다닌 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신 거죠. 공식 기록과 실제 생활 사이의 이런 괴리는 이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의 하나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부부가 단순히 자녀들 집에 얹혀 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어떤 점이요? 기록을 보면 두 아들 내외의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이 태어날 때부터 쭉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육아 지원을 받은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주거를 의지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육아 도움을 받고 그런 관계였군요. 네,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선을 큰아들, 장남 가족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쪽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장남의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장남은 D사, 뭐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으로 추정되는데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소득이 꾸준히, 아니 꽤 많이 늘었어요. 2011년에는 한 4,50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9천만 원 수준까지 올랐더라고요. 와, 거의 2배 가까이 들었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 소득 상승률도 높군요. 네, 그리고 장남의 배우자 역시 교사로 재직 중이고요. 아, 그럼 맞벌이 부부고 두 분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상당히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부천에 자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시고요. 바로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부모님으로부터 육아라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지원을 받은 거죠. 맞아요. 뭐랄까, 공식적인 금전거래는 아니지만 주거 공간과 돌봄 노동이 교환되는 그런 가족 내의 어떤 비공식적인 계약.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득이나 자산 외에 이런 상호 부조 시스템이 가족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아들 가족, 차남 쪽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은 또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네, 차남 쪽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차남의 연소득 기록을 보면요. 한 3,500만 원에서 4,70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형님인 장남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죠. 소득 수준 자체는 장남보다는 낮군요. 네. 그런데 이 자산 형성 과정이 좀 눈에 띄어요. 어떤 점이 그렇죠? 2014년에 시흥에 첫 주택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를 했고요. 그 후에 2020년에는 더 가격이 높은 아파트, 시흥 백오동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이때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2억 5천만 원이요? 아, 2억 5천 대출이요? 소득 수준에 비하면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보면 자산 증식 속도가 좀 빨라 보이기도 하고 또 대출 규모도 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일단 신고된 소득 수준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교체하는 과정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기를 한번 보세요. 2014년에 첫 주택을 사서 2020년에 팔았잖아요. 그 사이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오른 시기거든요. 아, 그렇죠. 상승기였죠. 네, 그래서 아마 첫 주택을 매도하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익에 더해서 2억 5천이라는 큰 대출, 즉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로 옮겨탄 거죠. 일종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경로로 볼 수도 있어요. 아하, 소득 외에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는 변수가 있었을 수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만 문서상 소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산 변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 중 하나죠. 어쩌면 뭐 다른 자금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차남 가족 역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차남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당한 후에 회복 기간 동안 부모님이 함께 지내면서 돌봐주셨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장남 가족과 마찬가지로 차남 가족 역시 부모 세대로부터 돌봄이라는 중요한 지원을 받은 거죠. 상황은 좀 달랐지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서류 뭉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이 문사들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파산이나 한 가족의 재정 문제를 넘어서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 관계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관계망이요? 네, 보세요. 채무자인 부모님 세대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자녀에게 주거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동시에 손주들을 돌봐줌으로써 자녀 세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또 각자의 방식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두 아들의 경로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꾸준한 소득 증가를 통해서 기반을 다진 상남,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은 낮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타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했을 가능성이 보이는 차남. 이 두 아들의 대조적인 경제적 여정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돈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여, 그리고 생존 방식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서류 뭉치는요, 어떤 공식적인 통계나 데이터로는 잘 잡히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서로에게 기대고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주소 이전 기록 하나, 소득 변화 내역 하나, 부동산 거래 내역, 대출 정보 하나하나가 그들 삶의 단면들을 비추는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문서들은 한 가족의 복잡한 재정 상황과 주거 형태, 그리고 그 이면에 얽힌 관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채무자 부부의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차이에서 시작해서 자녀 세대에 대한 의존과 동시에 이루어진 기여, 그리고 두 아들 가구가 걸어온 각기 다른 경제적 여정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모든 것은 결국 공식적인 기록에 기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서류에 나타난 사실들이죠. 그렇다면 이 서류에는 기록되지 않은 가족들 사이의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이나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자금의 흐름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식 기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지탱해 주는지, 어쩌면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너머에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어떤 흥미로운 통찰이나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